안녕하세요. 12월 12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주말 사이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이후에 전국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20년 4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달러원 환율은 22년 10월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시장에 최대 4,3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밸류업 펀드 중에서 300억 원을 투입했고 이번 주 700억 원, 다음 주 30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한 방침입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3천억 원 규모의 2차 펀드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매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기금은 4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지만 지수 방어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물가지표 발표를 대기하는 가운데 숨고르기 흐름 나타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기술주의 투심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요. 중국 경쟁당국이 엔비디아가 멜라녹스 인수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한 AMD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하향한 영향에 5% 넘게 급락했습니다.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 중 헬스케어와 부동산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금융과 통신, 유틸리티는 1%대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을 하면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중앙경제공작회의 앞두고 부양책 기대감에 낙폭은 축소해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이번 주 미 물가지표와 ECB 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망세가 높아진 가운데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달러는 중국이 통화정책 완화를 공식화하면서 상승했고 유가는 시리아 정권 붕괴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을 반영하면서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부양책 기대감에 유가가 상승한 반면에 미증시는 숨고르기가 나타났고 비트코인 하락, 금 상승 등 위험 선호는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정치 리스크의 확대 우려로 양시장이 연저점까지 하락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22년 이후 10월 이후 최고치까지 급등했는데요. 개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이 전일 1,000억 원대 순매수를 전환한 점은 조금 특징적입니다. 1,447원까지 도달한 환율의 흐름의 안정화가 중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증시는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나면서 소폭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환율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재영 의원입니다. 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장기화될 우려로 달러원이 좀 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4일에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달러원이 1,440원까지 일시적으로 3% 이상 상승했다가 이후에 이제 비상계엄 해제 그리고 한국은행의 유동성 무제한 공급 조치 이런 걸로 이제 1,400 초반까지 좀 안정화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이제 표결이 부결되기까지 하면서 어제 1,425까지 좀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과거도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발생하면 적어도 영향력이 3개월에서 한 6개월간은 좀 지속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달러원 변동성이 향후 사태가 추가로 확대되는지 여부 그리고 장기화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표결이 부결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증가하고 있고 14일에 2차 표결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매주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에 좀 달러원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과거에도 보면 2022년 10월 달러원 고점이 1,440에서 1,450원 내외 그리고 이번 고점에도 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동 레벨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 레벨로 형성돼 있고 이 레벨에서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환율에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이제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좀 유동성 움직임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미 사태 이전부터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좀 지속되고 있고 동사태로 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달러원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부각 시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단기적 영향을 미친 이후에는 이제 달러와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좀 안정됐습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2016년 탄핵 시기를 보면 단기적으로 달러 원이 이제 3% 내외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이때 달러가 같이 한 1.7% 강세를 보였던 점도 있어서 절반 정도 영향으로 보면 한 1에서 2% 영향에 그쳤다라는 점을 보면 지금 좀 이례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사태로 보입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국가 신용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용평가사에서는 이제 신용등급을 바꿀 사유는 없다라는 보도가 좀 우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에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로 달러원의 추가 약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달러원 상단은 1,440원에서 1,450원 내 방어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과거에도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 발생 시 3개월에서 6개월은 사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및 달러원 변동성은 향후 사태의 추가 확대 및 장기화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국내 경제의 펀더멘탈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환율은 달러와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더 연동되어 왔다는 그런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글로벌 픽스드 인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네, A채권 담당 박준호입니다. 저희 미국 국채 금리 하락 전망을 드리고 있고 이 전망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작성한 내용은 저희가 금융시장을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혹은 단기적인 소음은 최대한 배제하고 중장기 추세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관세 정책과 지난주 발표된 11월 고용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금리 전망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목을 C3라고 이제 적었는데요. 지난 2018년도에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됐을 때 연준이 관세 인상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통화 정책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방안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시스로 하고 성장률 둔화에 더 주목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더 느린 속도로 인상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연준 판단은 후자가 더 적절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을 할 때는 단기적인 요인보다는 경제의 중장기적인 추세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고 이번에 무역 갈등이 더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성장률 둔화에 더 집중을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저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고용 보고서에서도 다양한 소음과 신호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비농업 고용과 임금 상승률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텐데 우선 비농업 고용 수치를 보시면 11월 비농업 고용이 22만 7천 명으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추세적으로 고용이 좋아지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0월달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되돌리는 영향이 있었고 결국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의 고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의 신규 고용 창출 능력은 올해 2분기부터 이미 꺾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되돌림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실수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임금 상승률입니다. 최근에 월간 고용 보고서에서 발표되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 지표가 월간 0.4%씩 오르고 있어서 일각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라고 한 지표는 왜곡이 굉장히 심한 지표입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주요 세 가지 임금 상승률을 나타내는 지표들입니다. 노란색 선으로 표기된 것이 월간 고용 보고서마다 발표되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가 웨이지 트래커 그리고 고용 비용 지수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데이터는 팬데믹 직후에 8% 수준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용자의 구성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한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하고 먼슬리로 보더라도 굉장히 등락이 심한 지표입니다.
그의 반면에 파란색으로 표기한 다른 두 가지 지표들은 꾸준히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임금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높아지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 반등도 일시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 명목 GDP 성장률의 추세와 단기 금리 하락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단기 금리 하락 추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은 단순해질 필요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국제 10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보시는 그림은 국채금리 3개월물 금리와 10년물 금리입니다. 보시면 10년물 금리는 등락이 굉장히 심하지만 국제 3개월물 금리는 인상이면 인상, 인하면 인하, 사이클이 굉장히 뚜렷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 사이클은 올해 2, 3분기부터 단기 금리 하락 사이클이 시작된 것이고 국제 10년물 금리도 여기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 10년물 금리 타겟을 4.1%로 매수 전략을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설령 4.1%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1분기까지는 미국 국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융시장을 전망하려면 일시적인 단기적인 요인 약간 스스로 좀 배제를 하고 추세를 짚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관세 인상에 대응을 할지 그리고 11월 고용 보고서에서 소문과 신호는 무엇인지 한번 가려봤는데요. 현재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4.1%에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등락보다는 추세에 집중해 보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따라서 듀레이션 소폭 확대를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음식료 업종 신규 인시에이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분석부 류은혜 연구원입니다. 확장 인시드 2.0이라는 제목으로 음식료 산업 커버리지 게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음식료 산업에 대해 12개월 투자 의견 파지티브로 커버리지를 게시합니다. KB증권 음식료 커버리지의 12개월 평균 주가 상승 여력은 37.6%로 코스피 12개월 상승 여력 11.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음식료 산업의 시장 수익률 상회를 전망하는 이유는 K푸드 수요 증가와 본격적인 공급 능력 확대로 인한 해외 매출 증가, 그리고 소비 심리 회복에 따른 내수 실적의 완만한 반등, 그리고 해외 중심의 사업 구조 개편 이 세 가지를 반영한 밸류에이션 상승입니다. 현재 10배인 12개월 기준 포워드 P가 14.3배까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수 음식료 산업이 둔화되면서 해외 확장이 음식료 산업의 주요 키워드가 되었는데요. 그 해외 확장 관련해서 흥행 제품 그리고 서구권 입점 이 두 가지가 음식료 산업 투자 종목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됐습니다. 과거 초기 수출과는 달리 입점 채널 그리고 SNS 숏폼이 중요해지면서 진출 국가보다 흥행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 서구권 입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영향이 있었던 K 콘텐츠와 더불어 불황형 소비 영향이 컸습니다. 이 두 가지 트렌드가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투자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K푸드의 흥행 조건 4가지에 따른 중장기적인 넥스트 K푸드 후보로 김밥, K핫도그, 떡볶이, 죽 등을 예상합니다. 최근 확인되고 있는 서구권 중심의 해외 매출 확대는 PQC 이 세 가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P 같은 경우에는 고물가 지역 진출에 따른 고단가 제품 비중 상승, 그리고 프리미엄 포트폴리오 확대 등으로 ASP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와 선호도로 판매량이 늘게 되면 제조사의 협상력이 향상되고 제품이 메인 매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고객 노출도가 증가해서 판매량이 다시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합니다. C의 경우 판매량이 증가하면 가동률이 개선되고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 수익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료 산업 최선호주로 삼양식품을 제시하고 관심 종목으로는 CJ제일제당과 농심을 추천합니다. 삼양식품은 K라면 수요 증가의 최대 수혜주로 2025년 하반기에 가동될 밀양 2공장을 통해 뚜렷한 매출 성장 그리고 이익 레버리지 발생이 확인될 기업입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K푸드 관심에 가장 빠르게 대응 가능한 기업이고 농심은 수출 전용 공장을 건설하면서 라면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식료 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 포지티브로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겠습니다. 12개월 평균 상승 여력은 37.6%로 코스피 12개월 상승 여력 1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식료 산업에 대해서 이제 시장 수익률 상회를 전망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K푸드 수요 증가와 본격적인 공급 능력 확대로 인해서 해외 매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소비 심리 회복에 따른 내수 실적이 완만한 반등, 세 번째는 해외 중심의 사업 구조 개편, 세 가지를 반영한 밸류에이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10배 수준인 그런 밸류에이션은 14.3배까지 반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최선호주로 삼양식품을 제시를 하고 관심 종목으로는 CJ 재단과 농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미국 주식 서비스 나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세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서비스나우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제휴를 확대하면서 매출 성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나우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프론트오피스 비즈니스 프로세서 개선에 중심을 두고 전략적 제휴를 확대를 했습니다. 서비스나우의 주가 측면을 살펴보면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 멀티플은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현재 벌어들인 이익보다는 서비스나우의 향후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향후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는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총 가입자 수 증가 추세 그리고 CRPO 향후 12개월 적용되는 매출의 경우에는 20%대 높은 성장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는 걸 제시를 드립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관계를 조금 살펴보면 일단 서비스나우의 자사의 생성형 AI 비서 나우 어시스트와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코파일럿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은 이전에 했고 이걸 조금 더 이제 강화하는 건데요. 최근 파트너십 확장을 통해서는 프론트 오피스를 보다 강하게 이제 공략할 계획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인데요. 이 안에서 서비스나우의 그런 이제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 코파일럿 안인 서비스나우의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 기반 검색 그리고 가이드와 대화형 경험을 통한 서비스 카탈로그 항목 요청 그리고 라이브 상담 후 채팅 요청 등을 사용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서비스나우는 지난 5월에도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엔비디아, IBM, 에퀴닉스와의 협업도 공개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1월에 이그나이트 행사에서 엔비디아, 레드햇, 델, 스노우플레이크 등과 다양한 AI의 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파트너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와의 기술 협력도 지금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표를 1번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파트너십에서는 규모상으로는 거의 1위에 올라올 정도로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는 어플이 또 서비스나우 어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엔비디아의 이제 LMM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 솔루션을 엔드투엔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서비스나우 플랫폼에 특화된 데이터로 지금 현재 훈련을 하면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비스나우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프린터 오피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향후에 서비스나우의 매출 성장을 높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서비스나우의 이익 성장을 반영한 주가 멀티플은 약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매출 성장률을 반영한 기업 가치가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총 가입자 수 증가 추세와 향후 12개월 적용 매출의 20%대 높은 성장 등을 반영을 해서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1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